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닛 옐런 금리 인상 발언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는 온통 옐런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자, 연준 의장 출신 옐런이 언급한 금리 인상 사실상 준비하라 신호이다. 강력하게 쓰셨네요. 미국 옐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나스닥 1.88% 급락. 실제 옐런 발언 앞에서 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가 조금 올라야 할 수 있는데 경제 과열이 오는 이유는 추가 지출 때문이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약간이다 라는 거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직접 언급했다는 게 문제가 역시 됐던 거고요. 그 다음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그 행사에서 해명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연준은 독립적인 존재이다. 근데 이날 증시는 나스닥이 1.88% 빠진 반면에 다우는 소폭 올랐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이걸 보면서 금리가 저렇게 튄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고, 그렇다면 3월에 있었던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의 로테이션 트레이드를 계속 해보자. 그래서 성장주는 팔고 가치주는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한 미스테리가 생기는 게 이날 금리는 거의 보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금리 급등하고 가치주 상승이 같이 왔는데 양상이 좀 다르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기초 공부는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재무부하고 중앙은행의 암묵적 동의를 깨는 행동을 요번에 했다는 겁니다. 제닛 옐런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재무부에서는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중앙은행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좀 불문율이랄까요? 그런 거죠. 서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매우 신중한 성격의 제닛 옐런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존 윌리엄스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나중에 이제 뉴욕도 하셨죠. 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옐런에 대해서, 옐런이란 사람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좋아하고 공항이든 어디든 훨씬 일찍 가는 걸 좋아한다.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데에서는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7시간인가 뭐 9시간 일찍 간다 그래요, 공항에. 그 정도로 신중한 성격인 제닛 옐런이 왜 이렇게 암묵적 동의를 깨는 행동을 했을까? 과연 그렇다면 옐런은 이걸 몰랐을까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실수는 언제 하세요? 생방송일 때 하겠죠. 근데 이 발언은 그 애틀랜틱하고의 사전 녹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사전 녹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그게 당일날 녹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전날에 녹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방송이 되기 전에 본인이 녹화해놓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고 나 이거 문제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수정 요청을 했겠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역시나 뭐겠습니까? 그렇게 방송 나가도 된다는 거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명이에요. 저는 이것도 좀 그랬던 게, 해명을 장 종료 후에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장중에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정말로 이렇게 강하다는 걸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로 빨리 수습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장중에 등판했겠죠. 해명하려고. 근데 장중 내내 어떻게 움직인지 다 지켜보고 장 끝나고서 비로소 해명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부터 그 사전에 짜여져 있던 각본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짜여진 각본이라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 제가 볼 땐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 과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옐런 발언은 이걸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둘기파거든요. 연준 인사들은. 4월 FOMC 보시면은 테이퍼링 없다라고 파월이 잘라 말했죠. 그 다음에는 ECB 그 전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딱 잘라 말했어요. 논의도 안 했다고. 근데 시장은 의구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이제 현장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인플레가 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각종 지표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게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연례 총회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는 우려하는데 정책 기반자들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니네는 왜 이거 걱정을 그렇게 안 하니?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옆길로 세볼게요. 버핏하고 옐런이 지금 인플레 논쟁 하잖아요. 요거 조금 더 살펴보고 뒤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뭐냐면 버핏이 이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느껴진다 했고,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격을 올리고 있고 놀랍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거의 매수 광풍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은 근데 인플레 우려 없다 했죠.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및 가족계획 지출은 앞으로 8에서 10년에 걸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과도한 인플레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자,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업들은 어떠하냐. P&G가 9월 달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해요. 코카콜라도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음식 체인이죠. 프랜차이즈 치폴레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가격 올려서 마진이 좋았다는 거죠. 월풀도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12%까지. 기업들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논쟁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자뷰가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2000년대 중반에도 이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르죠. 뭐냐면 달러 약세였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과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싸웁니다. 버핏은 이렇게 행동을 했죠. 말도 했고요. 뭐냐면 2002년부터 외국 통화에 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버핏이. 미국에만 투자를 하다가. 그 이유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막대한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는 이제 무역 적자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이걸 보면서 야,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까지 투자를 하셨었죠. 이때 포스코에도 투자하고 현대제철에도 투자하고 기아차 신영증권 등등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구 말이 맞았을까?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요게 2002년 1월입니다, 여러분. 2002년부터요, 금융위기 때까지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갑니다. 누가 이겼죠? 버핏이 이겼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을 보시면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만큼 크게 더 점점 증가해요. 이제 한때 클린턴 때 거의 제로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 6%까지 갔죠. 재정수지 적자는요, 더 커지죠. 한때 이제 참 클린턴 때 경제가 좋긴 했어요, 미국이. 한때 플러스 갔던 게 이제 쌍둥이 적자 얘기하던 시기에는 마이너스 3%, 5%, 6% 쫙쫙쫙쫙 내려갔었죠. 그쵸? 자, 이때 당시에 주식하시던 분들한테는 이 차트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뭐냐면 쌍둥이 적자하고 달러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요거 이제 지금 연한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저희 아까 같이 보셨죠? 2002년부터 쫙 내려갔던. 그 다음에 좀 더 진한 파란색이 이제 쌍둥이 적자를 얘기를 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요. 이렇게 보면은 쌍둥이 적자 폭이 커지면 달러가 약해지죠. 그쵸?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버핏도 이걸 보고 얘기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달러 약세가 올 것 같다.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면. 여하튼 요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미국 보시면은 여전히 미국은 무역 적자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GDP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 전에 비해선 줄었죠. 어쨌든 이제 요거 진짜 딴 얘기인데 요것도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하고 무역 적자는 일종의 자동 안전 장치라고 여러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수입과 소비의 나라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하고 소비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역 적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더 감소합니다. 적게 쓰니까는 적게 수입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적자 폭이 커져요. 그러면은 수출 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들의 무역수지 흑자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에서 한국은행이 흑자 많이 냈다 그랬죠. 외국 투자로. 수익 많이 냈다 했는데, 외환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자국 시장으로 이 자금을 그대로 흘러들이게 되면 과도하게 통화량 증가나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외국으로 빼버립니다. 대신 외국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 자산에다가 이제 파킹해 놓는 건데,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 채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가 막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재정 적자 심해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금리 튀겠죠. 미국은 반대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미국 장기금리 추이입니다. 미국이 2002년부터 쌍둥이 적자 심했잖아요. 금리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미국이 노력을 안 해도요, 이런 자동 안정 장치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그러면서 지속적인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위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돌고 돌아서 옐런 발언의 효과로 넘어오면요. 자, 정책 기반자들이 너무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 있다 그랬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인플레는 아까 기업들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가격 인상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막 완전히 가시지는 못하는 게, 예를 들어 연준은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다. 그 얼마 전에 백악관도 자료 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백악관도 보면은 아주 원론적으로 자료를 갖다 놓고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던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전 이제 재무장관하고 하버드 총장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가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죠. 인플레 위험 자체가 없다는 연준의 태도를 볼 때 인플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 바이든의 재정정책은 지난 40년간 있었던 거시정책 중에 최악이다.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 민주당이세요. 공화당 아니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옐런 발언 한번 곱씹어보죠.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올라야 되는데 과열의 이유로 추가 지출이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지출이 들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시장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만큼 재정 정책을 많이 펼치면 과도하게 뭐 1.9조 달러 펼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 1, 2탄해서 4조 달러를 또 펼치겠다고 하니까 아니 저만큼 돈 풀면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자꾸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추가 지출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이 위험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자, 정책 결정권자들이 원론적인 사고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 가능성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고 있어 얘들아. 나 쟤네 낼러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두 번째는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런은 잘 알려진 바대로 매우 비둘기예요. 근데 자산 가격 버블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도. 뭐냐면요. 옐런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자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세 가지인데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요. 14년도 2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7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소형 소셜 미디어 주식과 바이오테크 주식이 좀 비싸다. 뭐 오버밸류드나 뭐 버블이다 얘기는 안 합니다. 유려한 표현 씁니다. stretched valuation. 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S&P 500이 거의 한 2,000포인트 이때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랬던 상황이에요. 이제 증시가 사실은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왔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 2,000 정도 되었던 요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하락도 있고 해서 지금 보시면 하락이 와 되게 크다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2,0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낮은 게 1810이잖아요. 마이너스 10. 제일 높은 게 2193이에요. 플러스 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박스권 장세가 이제 약간 위로 가는 뭐 그거 모멘텀이긴 하지만 박스권 장세가 2년이 그 뒤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죠. 우리 주식시장이 나쁘거나 버블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너네가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폭락할 수도 있어. 좀 천천히 가라라는 거를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예는 2011년도였어요. 이땐 부의장을 할 때였고요. 연준에서 자산시장 플러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 발언 익숙하시죠? 지난 4월 FOMC에서 파월이 했습니다. 네, 이때는 보시면 S&P 500이요. 금융위기 때 66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320까지 한달음에 올라요.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그 뒤에 거군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쭉 오릅니다. 2배가 올랐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쵸? 2배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위기 이후에 쫙 올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요때가 이제 7월 1일에 발언합니다. 요 시기겠죠. 요때 이 1300대 발언을 하고 그 뒤에는 주가가 팍 떨어진 적이 한번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뭐 옐런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팍 빠졌죠. 어쨌든 요때 빠지고 의미 있게 옐런이 여기서는 증시가 좀 비싼 것 같아. 프로스가 있어. 버블이 있어. 라고 한 거를 의미 있게 뚫고 지나간 거는 그 뒤에 한 1년 정도 후입니다. 예. 뭐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흉하지 않았고 반등했고 우리가 역사를 잘 알듯이 계속 올랐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이제 17년도 2월에 부동산 시장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플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옐런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옐런이란 사람은 의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보시면요. 2014년 2월부터 18년 2월까지 4년을 했었거든요. 이때 보시면 S&P 500이 무려 한 6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던 것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간중간에 힘을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는 듯하면 증시가 계속 열기를 빼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는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스타일대로 나왔던 얘기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특별하게 우리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이 발언은 이제 이 점도 좀 특이점이죠. 요번에 사실 다들 증시 그래서 거품 얘기하는데 옐런이 아까 전 발언 보시면은 특정 자산군을 그러니까 특정 짓지를 않았어요. 요번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이. 두 번째는 예전에 보면은 옐런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주식도 좀 부담스럽고 부동산도 좀 부담스러운데 속도가 암호화폐는 특히 부담스럽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냥 스타일대로 했다 이분이. 그래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연준이 요즘에 다 비리기고 매파적인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려운 점을 좀 더 자유로운 옐런이 싹싹 긁어준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제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하면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보다는 싼 주식으로 가면 되겠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그나마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 이쪽이 좀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난 4월 FOMC에서의 파월의 주식시장에 거품 플러스가 있다와 5월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은 결이 같은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제 가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경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좋아요. 그런 상황하고요. 경기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처참해요. 요 두 케이스 중에서 언제 정말로 주가 폭락이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서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폭락이라는 건요, 폭등이 잉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한 번씩 눌러주는 거다. 그냥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발언이지 이걸 너무 특별하게 받아들이진 말자. 단 너무 비싸 보이는 주식들은 좀 조심하자. 뭐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닛 옐런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